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절차 밟지 않으신 분은 지금 나가셔서 접수 절차 밟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술 중에 쓸 번호는 마치기 직전에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기재해 주시고, 또 문자가 오지 않은 원장님들은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강의도 들으셨는데요. 뒤쪽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오늘 이술을 하셨다는 이술증이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교육 멘토 기부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정빈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청소년들하고 진로를 이야기하는 임정빈이고요. 강의 준비하는 것들 혹시 어떤 시간이 주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용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합회가 자율점검 단체로 행자부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회 회원분들만 작성하셔서 내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요령 참고하셔서 밑에 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힘드시죠? 네. 오늘 생각보다 연수가 좀 길어지신 것 같고요. 저도 원래는 10시 반에서 11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0분 남았어요.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어쨌든 제가 늘어지면 계속 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참석하시는 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학원계의 민방위 교육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지루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성폭력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학원 운영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과 취지를 갖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편하게 드리겠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이 되게 빨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 목표를 공유를 해야 돌아가실 때 그래도 저놈이 저한테 무슨 얘기했구나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 목표부터 공유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학원계가 굉장히 좀 불안하죠. 위험하죠. 특히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쭉 떨어져가지고요. 학원에 들어온 실력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만났던 강릉의 어떤 학원 원장님이 원생 300명에서 지금 600명 떨어졌어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강릉의 진보교육감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최근에 진행하는 자유학년제 있죠. 그게 강릉은 2017년에 의무도입이었어요. 전체가 다 자유학년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에서 일반학기로 넘어가면 자유학년제 시험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학기는 중간기말, 중간기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릉에서 어떤 시범을 하고 했냐면 자유학기 연계학기. 그래서 자유학기를 했던 애들이 중간기말, 중간기말 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말고사만 봐라. 그럼 중간고사는 어떻게 하느냐? 수행평가 대책. 자, 이렇게 되니까 강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시험 안 보죠, 거의. 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 안 보죠. 2학년 자유학기 연기학기라고 해갖고 2번 봐요, 기말만. 그러니까 중3 때까지 거의 시험 본 기억이 없죠. 그래서 애들이 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부모님들께 애들 학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학원 좀 보내보시라고 중3 때만이라도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2 때까지 시험이 없으니까 학원을 안 보내보니까 매달 내 통장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꽂혀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 중3 때 학원을 모르느라니까 50만 원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지더래요. 중학교 때 성적은 대학 갈 때 필요 없으니까 학원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강릉에서 이제 중학교 공부 제법 잘하는 애들은 일반고 가겠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먼저 써요.
그래서 특성고등학교 떨어진 애들이 일반고 가요. 그래서 300명이 지금 100명으로 줄었어요. 자, 이런 일이 뭐 강의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있죠. 그래서 요새 학원장님들이 좀 저희들 표현으로 병에 걸리셨어요. 무슨 병이? 공부병. 불안하니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학원장들 대상하는 교육기관이 너무 많이 생기고 거기를 다 쫓아다녀. 그래서 공고만 되면 한 100명은 금방 채워져.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고 익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아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슴만 졸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엊그저께 수요일날 뭐 2022학년 대입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넘기는 안도 나오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지금 아무도 예측이 안 돼. 이번 8월까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불안한 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시험을 봐요. 그리고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교과로 승부 낸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많은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이건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든 학생을 1등급 만들 수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가능하고 모든 아이들이 나한테 배워야 될 의미가 생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도 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수학을 가르치긴 한데 옆집 학원보다 내가 솔직히 강의력이 딸려.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의력으로 승부할 거냐 아니면 강의력 말고 다른 무기를 하나 장착할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맞벌이들 많잖아요. 그럼 나는 학원에서 보육의 기능을 더 관리하겠다. 아이들의 시간 관리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해주겠다. 입시 컨설팅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을 무기로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뭐냐면 생각만 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나만의 무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집에 가시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국영수, 음악, 미술 더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옆집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그거 솔직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의 무기 그게 뭐 컨설팅일 수도 있고요. 비교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 관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을 바꾼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기를 어떤 걸 가져갈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쓰이는 얘기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 초연결사회 이런 단어가 더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은 이세돌이 알파고로 바둑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세돌이 알파고로 언제 바둑둔지 기억나세요? 언제일까요? 네, 2016년 3월이에요. 꽤 오래됐나요? 아니면 최근의 일인가요? 네, 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두고 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 왔고요. 지금 알파고를 만든 구글은 너무 빨리 진화를 해서요. 바둑 프로그램만 해도 3세대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여튼 이렇게 IT 기업들이 막 바뀌면서 단적으로 최근의 이슈는 뭐냐면 이 음성비서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아마존에서 만든 음성비서 서비스 알렉사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SK텔레콤, 뭐 KT 기가진이 이런 거 말고 여기 네이버, 카카오, 삼성 이런 데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새 음성비서 서비스 광고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막 파티하면서 음악 틀어줘 이런 거 하다가 요새는 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애들이 막 피자 시켜 먹고 애들이 거기서 춤추고 있고 애들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고 엄마 잘 때 나한테 엄마가 이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걸 처음으로 개발했던 아마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사로 아이 키우기. 부모들이요 육아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부모님이 책 읽어주니 얘가 덜 잘 읽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알렉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글쎄 그럴 수도 있죠. 뭐 마음적으로는 뭐 지금 여기서 아니요 그러지만 막상 저거 지금 네가 읽어도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요 MIT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음성비서 서비스를 이용해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성비서 서비스는 항상 진실만 얘기하니? 그랬더니 3세에서 4세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한 18%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얘네보다 인생을 더 사는 6세에서 10세 애들은 다 진실만 얘기했어요. 인생은 헛살았죠. 두 번째 질문, 음성비서 서비스를 항상 너한테 친절하니? 그랬더니 그나마 어린애들은 안 친절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걔보다 나이 먹은 놈들은 다 친절하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음성비서 서비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5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다중지능 사이코 아니에요 이거? 다중인격, 그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가만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린아이들 뭐냐면,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해요. 타고나면서부터 모바일을 내 삶과 같이 갖고 다니는 아이들. 자, 여러분 혹시 따님 키우시는 분 있어요? 우리 딸 데리고, 초등학교 정도 됐는데 딸 데리고 외출할 때요, 옷 입힐 때 돌아버리지 않아요? 옷을 이렇게 주면 그거 안 입는데 그걸 다른 거 가져오래. 그래서 다른 거 갖다 주면 그거 까끌까끌해서 싫대. 또 다른 거 갖다 주면 그건 또 뭐 아니래. 그래서 속 다 뒤집어서 니가 골라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골라 해서 그러죠. 그러다가 외출을 포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음성비서 서비스하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금 뭐 입을까 하고 추천받죠.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추천받죠?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추천받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저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비서 서비스는 질문자의 답을 찾아주는 게 그게 역할이죠. 음성비서 서비스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즉 뭐예요? 음성비서 서비스는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가 찾지 못하는 정답을 늘 말해줘요. 언제까지? 내가 끄떡끄떡 할 때까지. 엄마처럼 화내요? 안 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음성비서 서비스 항상 진실을 찾아줘요. 그리고 얘는 화내지 않아요. 친절해요. 우리 엄마보다 나아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모바일 네이티브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랑 좀 달라요. 이 아이들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해요. 실제로 온라인 인간 강사들이 오토 서비스를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질문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옛날에 글로 답변을 올렸는데 빠른 대응과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위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올린 질문을 봤는데 내가 너한테 직접 설명해 줄게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강사들이 전화를 딱 했더니 애들의 반응이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리 문자 보내요. 혹시 통화 가능하셔요? 이러고. 괜찮습니다. 그럼 전화 드려서 설명드려주는 거죠. 그 아이들의 얘기가 뭐예요? 요새는 저희들은요 요새 엄마하고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카톡으로 얘기해요. 엄마 물 좀 갖다 줘. 대화의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의 삶의 방향, 경험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런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연일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뭐냐면 지금부터 20년 뒤에 현존하는 직업의 상당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분야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게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직. 그 위에는 뭐예요? 영업직이래요. 그 위가 제일 무서워요. 뭐냐면 사무관리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새끼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넌 공무원인데 왜? 네 고용주가 국가면 좋아. 왜? 국가는 잘 안 망해. 너를 자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무관리직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융권에서 경영학과에는 안 뽑습니다. 여기서 카카오뱅크 하시는 분들 질문 많으시죠? 카카오뱅크 써보시기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은행에 안 갔는데 계좌가 개설돼. 거기에다가 내가 카톡 친구에다가 5만원 이렇게 보내면 문자를 보는데 그놈이 빼가요.
불편한데요. 그래서 시티뱅크가 오프라인 매장 다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똑똑한 경영학적, 재무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영학과들은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요. 그걸 구현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시킨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 변호사 로봇이 점점 이제 로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세계 변호사들이 판례를 아무리 분석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변호사보다 느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무 관리직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요? AI가 막 다가오는데 나는 옛날 칼 한 자루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나이들이래. 우리 학부모님이 다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 일을 얘네들이 뺏어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새끼 은행원 하지 말고 공무원 하라고. 너는 은행원 하지 말고 의사하라고. 너는 은행원 하지 말고 변호사라고. 왜? 그 자격증이 너를 막아줄 거라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어떤 역할을 자꾸 대체하고 있을 때 먼저 그 물결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물결을 헤쳐나갔는지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경험은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훈수를 주면 그 밥에 그 나물에 훈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바둑에서 이세돌이 진 그 상황이 체스에서는 1997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체스계의 이세돌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간이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체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체스를 이렇게 둬요. 사람이 컴퓨터에 훈수를 보고 체스를 두고 있어요. 처음에 이 대회가 열렸을 때 이걸 어드밴스드 체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체스 대회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 체스 챔피언이 프로그램에 훈수까지 바꿔주면 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과가 딱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아주 평범한 대학원생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카스파로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인간, 기계와 거의 견줄 수 있는 인간은요 자기가 너무 잘났죠. 그래서 훈수를 안 믿어. 여태까지 이게 뭐라는 그 지맘대로 둬요. 그래서 기계랑 경쟁하려는 인간, 기계만큼 강하다고 스스로를 믿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보조도구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갖다 줘도 못 써먹어요. 하지만 약한 인간,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아는 인간, 내가 기계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는 약한 인간에게 아주 뛰어난 프로그램이 딱 지원되면 엄청난 창의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바뀌려고 해요. 어디서부터요? 우리나라 교육도 바뀌고 있지만 더 크게는 OECD가. 뭐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컴퓨터랑 나랑 누가 더 지식 많이 갖고 있는지 수능으로 내기하거나 내신으로 내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의 지식을 구글에서 찾으라는 거죠. 차라리 그 대신에 구글에서 찾은 것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려고 OECD가 지금 교육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미래의 교육을 완성하자.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OECD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함께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하면 OECD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21세기 리더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을 써먹는 스킬이다.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라는 어떤 교수님이 얼마 전에 마케팅 포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교수들이 요새 되게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예전에 교수들은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답을 구글에서 더 잘 찾아요. 그랬더니 교수보다 더 잘하는 구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자기가 찾는 역할이 뭐냐면 질문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대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 누구보다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 모델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 접근이랑 마찬가지예요. 답을 찾는 것, 답을 머릿속에 갖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애가 중요하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 아무리 잘난 혼자 개인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협력하고 함께 그걸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리더가 핵심 역량이 뭐냐면 knowledge, skill, character, 지식과 실행력과 인성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교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용역을 줘서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리더가 가질 핵심 역량,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실행력, 세 번째 인성. 영어로 보면 knowledge, skill, character. 아까 OECD가 있던 knowledge, skill, character 똑같죠? 맞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쁘죠? 근데 이렇게 하면 후졌지. 이렇게 하면 막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하면 후졌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쁜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얘는 후졌는데 이해는 돼. 근데 보기가 싫죠?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그런데 2013년 12월 이걸 얘기하고 우리나라 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데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12월 21세기 리더가 가진 핵심력 3개 얘기하고요. 2014년 12월 이 세 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10대 과제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수업을 바꿔라. 왜? 지금까지 이루어진 20세기 교육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강의식 수업이죠. 강의식 수업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강사 중심이에요. 강사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얻어가는 건 각자의 역량인 거예요. 난 몰라. 오늘 제가 50분 준비한 걸 지금 30분 할 뿐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럼 난 가도 돈이 나와. 근데 얼마나 받아가는지는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거는 21세기 미래인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을 바꿔. 왜? 강의 중심의 수업은 너만 위한 거잖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바꾸래요? 프로젝트 학습, 융합학습, 체험학습처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걸 하래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016년 중1이 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의무화하여 경험 중심의 수업을 당연히 받도록 해라. 이해되세요? 2016년 중1인 학생들이 2018년 몇 학년이 되죠? 중1, 중2, 중3. 2016년 자유학기제를 모두 경험한 아이들이 중3이 된 2018년 고입제도를 싹 바꿔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 핵심 역량, 지식과 실행력과 인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고입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2021년이 된 몇 학년이죠, 얘네들이? 고3이 되죠? 이 아이들이 고3이 된 2021년 대입제도를 싹 바꾸어 미래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 대입학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언제 얘기했다고요? 2014년 12월. 자, 2021년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수능으로 보면 몇 학년도 수능이죠? 2022학년 수능이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얘기했죠? 2022학년 수능을 어떻게 볼지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민을 던지겠다. 그죠? 이미 2014년 방향이 이미 나왔다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2013년 21세기 리더 가진 핵심이나 3대 과제 얘기했죠?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 10대 해결 과제 얘기했죠? 2015 12월 드디어 발표했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과정 교육과정의 배경이 뭐냐?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시작부터 달라졌죠?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왜? 구글이 더 많이 하니까. 구글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맨 밑에 보세요. 참여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자. 2015 개정교육과정. 흐름이 보이세요? 자, 2015 교육과정 누구한테 적용돼요? 올해 중1이 되는 아이들부터. 올해 고1이 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기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20세기 교육을 받을 때는 컴퓨터가 그닥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PC통신 세대 아니에요? 인터넷을 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식이 막 돌아다니는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그냥 야한 사진을 봤지.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지식보다 책 속에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 있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됐다고요. 그게 우수인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식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요. 학교에서 가리키는 게 현장 나가면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알아도 그것들을 빨리빨리 써먹어서 현장을 바꾸고 그것들을 타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데 수능으로, 내신으로는 저 지식밖에 평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특목고는 뭘 하고 싶냐면 시험 점수 지식은 보는데 나머지 게 안 보이니까 나머지는 면접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면접할 때 근거가 있을 때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트렌드를 아무리 무시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만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2016년 중1인 아이들이 중3인데 2018년부터 비평균 지역의 일반고등학교도 면접으로 자기주도학습전을 하겠다. 2016년 발표했고요. 작년에 연세대학교 전체 50%를 면접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뽑았고요. 고대는 전체 60%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고요. 서강대는 성균관대도 50% 면접으로 학생부 종합을 뽑고 있고요. 서울대는 73%를 면접으로 학생부 종합을 뽑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상위 11개 대학 전체 면접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43% 뽑고 있죠. 지금 정시 늘리라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왜? 작년에 내신을 활용해봤던 이걸로 다 떨어진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써도 이걸로 또 쓰는 건 무리인 거죠. 왜? 내신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검정고시 보고 재수하는 애들이 이걸로 대학 가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논술은 큰 틀에서 이제 수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술이. 그러니까 논술이 없어지면 학생부랑 나머지밖에 없는데 학생부는 이미 재수전에 현역이도 썼는데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25%로 모든 재수생들이 다 들어가게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예측이에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을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 막 다 들어와서 같이 고민할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어떤 결정이 난다면 지금까지 오고 있는 OECD가 얘기했던 방향과 우리 교육이 너무 엇나가지 않기를 좀 바랄 필요는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걱정하는 거고요. 내 삶을 걱정할 때는 이게 늘든 그 안에서 나의 무기를 뭘로 가져갈지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자, 정책이 계속 바뀌죠.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세상이 변했다. 이 변하는 세상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 애들이 잘 살 수가 없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거기에 지식이라는 세 가지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해서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그 논리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 교육도 점차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엊그저께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원점도 다 들어갔어요. 지금 뭐죠? 수능을 완전 절대평가하든가 완전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랑 지금 한국사랑 그 다음에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절대평가로 갈 것 같고요.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를 절대평가로 바꿀 거냐, 상대평가 9등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원점수 다 깔 거냐. 이거 다 그냥 세 가지 놓고 다 공론화 시키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OECD에서 가려고 하는 교육의 방향하고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 수능 말고 모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영해서 대입전형을 바꾸고 있거든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갑자기 수능 원점수 상대평가 도입하고 막 이렇게 가면 완전 반대로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부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건 확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되고요. 지식은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집어넣는 학습으로 준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역량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시험 더하기 면접이라든지 논리적인 말하기, 논술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교과서를 외운다고 면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교과 연계 학습. 한때 비교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형태의 지필고사 이외의 어떤 수행평가가 많이 중요해졌고 그 수행평가 내용들을 면접에서 잘 표현해놓은 그런 아이들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선택 능력이에요. 1학년 때 국영수 공통사회 공통과학 고정 2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의 선택 과목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대학 면접 볼 때 네가 왜 그 과목을 선택했니?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선택의 중요성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적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지금의 교육관리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됐으면 나름대로 로드맵을 짜서 그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어서요. 예전에 육체노동으로 했던 거가 기계로 대체되는 것처럼 지금 지식노동이 다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노동으로 먹고 사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주입시키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자기가 경험했던 방법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 니네 사회를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애새끼가 놀아. 그럼 뭐라 그래요? 너도 이만 부동산 자금 쓴다고 너도 부동산이나 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아빠도 부동산에 아들도 부동산에. 그럼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죠. 왜요? 내가 이걸로 오래 살았잖아요. 내 네트워크가 더 좋잖아요. 그죠? 아이를 나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집어넣는 수가 우리 애는 무조건 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을 바꿔야죠. 집 팔고 싶은 사람하고 집 사고 싶은 사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냥 둘이 연결시키면 되지. 표준계약서 넣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제가 져요. 왜요? 저는 지금도 계약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른 교육을 위해서 OECD가 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을 들여들고 2013년부터 그런 방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 8월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시의 방향이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큰 변화 속에 있는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내가 이 큰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의 진로도 있지만 여러분의 진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관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 관리 이외에 비교과, 교육과 연계활동을 더 챙기기 맞아요. 그리고 결심하셨다면 실천하세요. 그냥 고민만 하시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고민을 오늘 돌아가실 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강의 내용을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다 전달하기에 많이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도래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